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12장에 있는 두 모집단을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모집단의 이제 모수를 우리가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떠한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이 사용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의 모집단만 생각을 하고 그 하나의 모집단의 모평균 혹은 모표준 편차 혹은 모비율과 같은 모수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점 추정, 구간 추정, 그리고 검정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 12장에서 생각을 해볼 것은 모집단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모집단의 모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관심을 이제 가지는 그러한 경우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이 이제 필요로 한 상황들을 좀 생각해 보면 이제 두 개의 치료약을 생각을 하고 두 치료약의 효능을 좀 비교를 하는 상황을 생각을 해 보면 각각의 치료약의 효능을 예를 들면 그 치유가 되는 비율을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치유가 될 때까지의 걸리는 시간을 생각을 할 때 각각의 이제 그 치료약으로부터 그러한 값들의 모임인 모집단을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두 모집단의 모 비율이라든가 혹은 모 평균을 우리가 비교를 이제 하는 상황이 한 가지 예가 되겠습니다. 비슷할 것 같은데 또 다른 예제로서 example로서 강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강의 방법에 따른 학습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 그리고 어떤 상품, 뭐 예를 들어 다이어트 상품을 생각을 했을 때 다이어트 상품을 이제 사용 전과 후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비교를 이제 하는 것도 이러한 두 모집단의 비교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맨 마지막에 우리가 생각한 것은 두 모집단을 이제 다이어트 상품 전에 체중들의 모임이 하나의 모집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이어트 상품을 사용 후에 그 체중의 그 모임이 또 다른 모집단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은 뭐 다이어트 상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떠한 상품이라던가 어떤 그 제품들을 이제 사용하기 전과 사용하기 후, 사용한 후를 우리가 비교를 할 때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두 모집단을 이제 비교하는 방법은 두 모집단을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표본을 선택을 할 텐데요. 그러한 표본, 자료 수집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과정에 따라서 표본의 특성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그러한 특성에 따라서 추론 방법을 좀 다르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자료 수집 과정을 생각을 하고 그러한 두 가지 자료 수집 과정에 따른 추론 방법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은 크게 각각의 모집단으로부터 독립인 두 개의 표본을 추출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하고 그러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두 모집단을 비교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것은 두 개의 모집단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표본을 선택을 이제 하는 것 대신에 그 짝으로 된 표본을 우리가 추출을 이제 하는 상황을 우리가 앞으로 생각을 할 텐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짝으로 맺어진 두 개의 관측값은 하나는 첫 번째 모집단, 또 다른 하나는 두 번째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관측값인데 1번과는 다르게 두 개의 값이 서로 독립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방법으로 추출된 표본에 대해서는 짝비교라는 방법을 통해서 모집단을 비교하는 방법을 우리가 앞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두 가지 자료 수집 과정에 따라서 추론 방법이 달라질 텐데요.
두 가지 그 자료 수집 과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모집단으로부터 독립인 두 표본을 선택을 하는 상황을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에서는 기존의 치료제가 있고 새로운 치료제가 있는데 새로운 치료제가 효과가 더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이제 하고자 한다라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 그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어, 기존의 치료제와 새로운 치료제를 뭐 사람한테 바로 적용을 이제 하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어, 쥐를 대상으로 우리가 일단은 확인을 먼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때 건강 상태가 비슷한 19마리의 쥐를 생각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새로운 치료제와 기존 치료제를 이제 이러한 쥐에 그 적용을 했을 때 비교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그 차이가 다른 원인이 아니라 오로지 치료제의 차이에 의해서만 나타날 수 있도록 다른 조건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건강 상태가 비슷비슷한 그러한 19마리 쥐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치료제를 이제 적용을 해야 되므로 일단 병균을 이제 투입을 이제 하는 상황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9마리가 비슷비슷한데 이제 어떤 특정한 병균이 지금 투입이 된 상태입니다. 자, 이 19마리 중에서 임의로 10마리를 택해서 그 10마리에게는 기존의 치료제를 투약을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9마리에게는 새롭게 개발된 치료제를 이제 투약을 이제 하는 상황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비교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 동일한 어떤 병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기존 약을 투약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새로운 약을 투약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각각의 약을 투약을 했을 때 완치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각을 우리가 관측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0마리는 이제 기존 약을 투약을 했으니까 그 것으로부터 모두 이제 10가지 그 관측값이 10개가 지금 관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약을 투약을 한 것은 모두 9마리니까 새로운 약을 투약을 했을 때 완치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모두 9개가 관측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그 두 개의 모집단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즉, 첫 번째 모집단은 어떤 특정한 병에 지금 감염이 되어 있을 때 기존 약을 투약을 한 상황에서 완치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들의 전체 모임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모집단은 새로운 약을 투약을 했을 때 완치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의 전체 모임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모집단에서 지금 앞에서 얘기한 10개의 관측값, 9개의 관측값은 각각의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그 첫 번째 모집단에서 추출한 값들과 두 번째 모집단에서 추출한 값들은 서로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다. 즉, 건강 상태가 비슷한 쥐에게 지금 병균을 투입한 다음에 그 기존 약과 새로운 약을 투약을 했기 때문에 기존 약을 투약을 했을 때 그 완치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들과 그리고 새로운 약을 투약을 했을 때 걸린 시간이 전혀 이제 연관성이 이제 없겠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가 앞에서 얘기한 독립인 두 표본에 해당하는 상황이 될 텐데요. 자,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와 같은 그 확인 방법은 실험은
그 병균을 지금 투입을 하는 상황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병균을 투입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곤란하겠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병에 걸린 환자를 이러한 실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에서는 이제 병균을 투입을 하기 전에 비슷비슷한 그런 쥐를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하고 상황을 비슷비슷하게, 조건을 비슷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병에 걸린 환자들 중에서 그런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 중에서 상태가 비슷한 건강 상태라던가 혹은 나이라던가 하는 것들이 비슷비슷한 그런 환자들을 이제 모아서 실험을 하기가, 투약을 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실제로 이제 이미 병에 걸린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상황에서는 투약하는 약의 차이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나이도 다를 수 있고요. 성별, 건강 상태, 그리고 걸린 병의 정도도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완치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을 기록을 했을 때 그 시간의 차이가 투약한 약의 차이 때문에 생긴 것인지, 아니면 환자들의 상태, 건강 상태, 나이 이런 것들에 의한 차이 때문에 완치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차이가 생긴 것인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두 번째 우리가 방법인 짝비교 방법을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짝비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과 같은 상황은, 예제 1에서의 상황은 독립인 두 표본에 해당한다라는 것 정도 먼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실험을 할 때, 그리고 두 개의 모집단을 비교할 때 우리가 이제 자주 사용하게 되는 몇 가지 통계 용어들을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처리, 트리트먼트라는 말을 우리가 앞으로 많이 사용할 텐데요. 앞에서 기존 약과 새로운 치료제를 이제 비교를 이제 했습니다. 이와 같이 비교하는 특성, 비교하고자 하는 특성, 대상, 차이가 있겠죠? 그 녀석을 우리가 보통 처리라고 부릅니다. 즉, 앞에 예제 1에서는 기존 약과 새로운 약을 이제 투약을 한 것이 서로 다른 처리로 이제 우리가 구분을 이제 하는데요. 기존 약을 투약을 한 것을 처리 1을 한 것이다. 그 다음에 새로운 약을 투약을 한 것을 처리 2를 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처리라고, 트리트먼트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험 단위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실험의 대상을 우리가 간단하게 experiment unit, 실험 단위라고 부르는데요. 앞에 예제 1에서는 G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실험에 대해서는 실험 단위가 G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 환자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실험 단위가 사람, 환자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반응값이라는 용어는 이러한 처리를 이제 실험 단위에게 이제 한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얻어지는 값들을 우리가 관측을 할 텐데, 이렇게 얻어지는 값, 실험을 했을 때 얻어지는 관측값, 수치를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얻어지는 리스판스, 반응값이라고 부릅니다. 자, 예제 1에서는 G를 대상으로 실험 단위가 G였습니다. 그리고 처리 1, 처리 2를 우리가 했을 때 완치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을 했는데요. 그 값이 반응값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러한 처리 실험 단위 반응값을 사용을 해서,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해서 모집단 두 개를 비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처리에 대해서, 서로 다른 처리를 실험 단위에게 적용한 후에 그 실험 단위로부터 얻어지는 반응값들을 표본으로 해서 그것을 근거로 모집단의 모수를 이제 비교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 예제와는 조금 다른 상황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앞에 예제와는 좀 다르게 우리가 그 자료를 수집하게 되는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병을 뭐 이렇게 강제로 병균을 투입할 수는 없으니까 두 치료제의 효능을 비교하기 위해서, 두 약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미 질병에 걸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이제 이런 환자들을 우리가 아무렇게나 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걸린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예제 1과는 다르게 조건이 비슷비슷한 그러한 실험 단위를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고르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런 환자들을 이제 모아 보면 환자들의 여러 가지 차이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이, 성별, 건강 상태들이 제각각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환자들의 외적인 조건 때문에 완치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에 차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를 배제하고 두 약에 의한 차이를 우리가 측정을 하기 위해서 외적인 조건, 즉 나이나 성별이나 건강 상태 혹은 뭐 병의 정도가 비슷비슷한 조건을 갖는 환자끼리 짝을 짓습니다. 즉 지금 내가 실험을 이제 하려고 하는 환자를 모아 보니까 모두 10명이 있는데 그 10명이 다 조건들이 좀 다를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러한 이제 다른 환자들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 환자끼리 짝을 짓겠다는 겁니다. 즉 간단하게 1번부터 뭐 10번까지 환자가 있다라고 할 때 1번 환자를 보니까 젊은 환자고 그리고 뭐 건강 상태도 병에 걸리기 전에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병의 경중도 뭐 이렇게 심하지 않은 그런 환자라면 나머지 2번부터 10번 중에서 그런 조건과 비슷한 환자를 이제 선택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4번과 1번이 이런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이 비슷하더라. 그러면 1번과 4번을 짝을 짓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3번과 비슷한 것 같고 그런 식으로 두 짝을 지어서 비슷비슷한 환자끼리 짝을 짓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짝, 두 번째 짝, 세 번째 짝을 보면 서로 다른 짝은 상황이 좀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짝에서는 이제 비교적 젊은 그런 환자일 수 있을 텐데 두 번째 짝은 비교적 나이가 많은 그런 짝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페어가 다르면 차이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같은 페어에 대해서 같은 짝에 대해서는 둘이 어느 정도는 비슷비슷하고 또 2하고 3도 어느 정도는 비슷비슷하고 한 그런 조건이 되도록 우리가 짝을 짓습니다. 자, 그래서 각 쌍 안에서는 환자들이 비슷비슷한 조건이 되고 다른 쌍들을 비교할 때는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짝을 지은 다음에 각각의 짝에 대해서 1번하고 4번 중에서 랜덤하게 한 명을 이제 추출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첫 번째 페어에서는 1번을 추출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페어에서는 랜덤하게 또 하나를 추출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3번을 추출했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각각의 짝에 대해서 랜덤하게 하나씩 추출한 다음에 이렇게 추출된 환자에게는 기존 약을 투약을 하고요. 그러고 나면은 각각의 페어마다 기존 약을 이제 투약하지 않은 나머지 환자들이 있겠죠. 자, 그 환자들에게는 다른 한 명들에게는 새로운 약을 이제 투약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 약을 이제 투약을 했을 때
완치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약을 투약을 했을 때 완치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측정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반응값들이 결정이 될 텐데요. 자, 그러한 반응값을 기존 약을 투약한 경우에는 x1, x2 등등이라고 표기를 하도록 하고요. 새로운 약을 투약을 했을 때의 반응값은 이제 y1, y2 등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첫 번째 페어에 대해서 그 x1은 그 중에서 랜덤하게 선택한 이 환자에게 기존 약을 적용했을 때 완치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라고 하면 y1은 그 페어에서 나머지 한 사람에게 새로운 약을 투약을 했을 때 얻은 반응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값들을 생각을 해보면 x1, x2, x3 이런 값들은 그 환자가 이제 랜덤하게 우리가 이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환자로부터 얻은 결과값, 반응값이기 때문에 x1, x2, x3 즉 x들끼리는 독립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y1하고 y2, y1하고 y3 이런 것도 뭐 독립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x1하고 y1을 비교해 보면 독립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페어를 보면 나이가 젊은 사람 페어죠. 따라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젊은 사람들은 이제 건강 상태가 좋은 사람들은 완치가 좀 빨리 된다라고 생각을 우리가 한다면, 즉 x1이 좀 작게 나오면 완치가 될 때까지의 시간이 그 두 사람의 상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y1도 비슷하게 짧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혹은 병이 심한 정도의 그런 페어에 대해서는 x2가 크게 나오면 비슷한 조건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투약한 결과도 아무리 기존 약과 그 새로운 약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조건이기 때문에 x2하고 y2가 서로 영향을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독립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그 19마리의 쥐를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 19마리 쥐가 다 비슷비슷한 건강 상태였고, 그러한 쥐를 랜덤하게 그 10마리, 9마리로 갈랐고, 그래서 10마리, 9마리로부터 그 기존 약을 투약을 하고, 새로운 약을 투약을 했을 때, 그 완치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을 했는데요. 기존 약을 투약을 했을 때 반응값들을 x1부터 x10이라고 하고요. 새로운 약을 투약을 했을 때, 새로운 치료제를 투약을 했을 때 반응값을 x1부터 x9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예제 2에서와는 달리 사실은 이제 x1하고 y1이 다 이제 랜덤하게 골랐고 비슷한 상태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x1을 이제 반응값 x1을 얻은 그 실험 단위나 반응값 y1을 얻은 실험 단위나 비슷비슷합니다. 따라서 그 x1이라는 그 값이 크게 나오는지 작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y1이 큰 경향이 있거나 작은 경향이 있다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x들 사이에서도 독립이지만, 그리고 y들 사이 비교를 했을 때도 독립이지만, x하고 y를 비교를 해도 서로 독립입니다. 앞에 예제 1의 경우는 여기서는 짝을 짓지 않았으니까 뭐 x1하고 y1을 봐도 독립이고 x1하고 y2를 비교해 봐도 독립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예제 2에서는
x1과 y1은 비슷한 경향이 있을 수 있고요. x2하고 y2도 비슷한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독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자, 그래서 두 번째 그 상황이 그 짝비교를 적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짝을 지어진 그런 표본으로부터 이제 그 관측값을 우리가 얻게 되고, 그러한 관측값들이 앞에 예제 1에서의 관측값들의 특성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짝비교라고 하는 다른 분석 방법을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예제 1에서와 예제 2에서의 그 자료 수집 과정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예제 1에서는 기존 약을 이제 투약을 하고, 그것으로부터 반응값을 이제 얻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그룹은, 그, 새로운 치료제를 투약을 한 다음에 이제 반응값을 얻었는데요. 자, 두 개의 그룹을 이루는 각각의 실험 단위들을 보면 다 비슷비슷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건강 상태라던가 병의 경중이라던가 이런 것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의한 영향은 없습니다. 오로지 차이가 있다면 치료제에 의한 차이가 있을 텐데요. 그 기존 치료제냐 아니면은 새로운 치료제냐 하는 그 차이들에 의한 그 반응값의 차이는 x라는 값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따라서 y라고 하는 값이 영향을 받거나 하진 않겠습니다. 오로지 그냥 그 치료제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만 결정이 되는 것이지, x1 값에 의해서 y1 값이 결정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1에서의 반응값들은 서로 독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각각의 모집단 두 가지를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즉 첫 번째 모집단은 지금은 이제 10마리, 9마리 쥐만 생각을 했지만 모든 가능한, 즉 병에 걸린 쥐를 생각을 하고 그러한 쥐에 대해서 기존의 치료제를 투약을 했을 때 완치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들을 다 모아둔 모집단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모집단에서 특별히 앞에 이제 1에서는 10개를 관측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집단은 모든 이제 병에 걸린 쥐를 대상으로 새로운 치료제를 투약을 했을 때 그 치료제를 투약하고 나서 완치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가능한 시간들을 다 모아둔 모집단을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모집단이. 자, 그 모집단에서 앞에서의 실험의 반응값들은 특별히 9개를 추출한 표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표본은 각각의 모집단에서 얻은 표본이기도 하고, 두 개의 표본 값들이 즉 x하고 y가 서로 독립인 그런 표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독립인 두 표본으로부터 두 모집단을 비교하는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독립인 두 표본을 통해서 두 모집단을 비교하는 방법을 우리가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에서는 짝을 지었는데요. 각각의 짝에 있는 실험 단위들은 비슷한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각각의 짝에서 얻은 x하고 y는 서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즉 독립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같은 쌍에서 보면 x하고 y는 독립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그 예제 1에서 적용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가 없고요. 예제 1에서는 이제 두 표본이 독립적이다라는 가정하에서 그러한 특성을 활용해서 우리가
추론을 하려고 하는데, 예제 2에서는 그러한 특성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필요한데, 짝비교라는 방법을 우리가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짝비교에서는 x들, y들을 이제 따로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쌍별로 x1, y1, x2, y2를 우리가 관측을 하고요. 그 녀석을 서로 비교를 하겠습니다. 즉 x1에서 y1을 빼고 x2에서 y2를 빼고 각각의 쌍별로 차이를 우리가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값들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그런 방식을 보통 사용을 합니다. 자, 예제 2에서와 같은 상황에서 얻은 표본들은 짝비교에 해당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짝비교라는 추론 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내용을 많이 하진 않았는데요. 크게 그 두 개의 모집단을 비교할 때 크게 자료 수집 과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두 가지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리고 두 가지 특성에 따라서 추론하는 방법, 비교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첫 번째 방법은 독립인 두 표본으로부터 두 모집단을 비교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두 번째 비교는 짝비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비교하겠다라는 것을 일단 먼저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여기서 한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그러면 예제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비교가 가능한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